정치자금 사적 사용 의혹을 받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특정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사전 검증 과정에서 2번 연속 낙마한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지명했는데 벌써 성희롱 발언이 드러나는 등 부실 검증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5일간 공백 사태를 이어오던 국회가 여야 간 극적 합의로 오선의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며 정상화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과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은 양측이 쉽게 물러날 뜻이 없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경기도 안성 일중면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9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적으로 푹푹 찌는 한증막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온열 질환자 급증 속에 사망자도 벌써 3명이나 발생했는데 밤낮 없는 찜통 더위는 이틀이나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4대 금융지주들이 올 상반기 순이익이 9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딴 금리 인상으로 대출자의 고통은 커지고 있는데 은행들은 이자 잔치로 배를 불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휴직 전보다 낮은 직책으로 발령을 낸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휴직 전후로 담당한 업무가 내용과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 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처음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정치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업무상 실수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관리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는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연속으로 낙마하게 됐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히 저는 식약처에서 여성 최초 국장, 여성 최초 원장, 여성 최초 차장, 그리고 또 여성 최초 처장을 이제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 최초 이력들을 자랑했던 김승희 후보자도 보건복지부의 9번째 여성 장관은 되지 못했습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2번째 자진 사퇴, 정호영 후보자에 이은 연속 낙마입니다. 앞서 가족 관련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한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정치자금 사적 사용 의혹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보증금을 낸 렌터카를 임기 마치면서 개인용으로 인수했는데 이때 보증금 1,800여만 원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후보자는 뒤늦게 선관위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고 실수였다고 항변했지만 선관위가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켜보자던 대통령도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며 한 발 물러섰고 우리 참모와 동료들하고도 좀 논의를 해보고 어찌됐든 신속하게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부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자진 사퇴 쪽으로 압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내용이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 김승희 후보자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결국 김승희 후보자는 내정 39일 만에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을 고의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실무 착오였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으면서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2번째 장관 후보자까지 중도 하차하면서 코로나19부터 원숭이 두창까지 할 일이 쌓인 보건복지부의 선장 없는 항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사람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했죠. 여당은 국민이 널리 이해해 줄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국민 무시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의 변을 밝힌 지 30분도 지나지 않은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을 전격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승겸 의장은 그동안 큰 결격 사유나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명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박순애 부총리는 음주 전력뿐 아니라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갑질 논란까지 제기돼 임명하기엔 부담이 따른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모두 임명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곧 출범해야 해서 박 부총리의 임명 여부를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논란에 대해선 일단 본인이 사과했다면서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없었지만 일로서 해명 이상의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직 교육부총리가 임명되지 않은 건 국가 손실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국민이 널리 이해할 것이라고 엄호했습니다. 또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도 감쌌습니다. 그 외에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그런 특별한 하자가 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교육부 장관 임명 안 된다는 것은 국가의 손실이기 때문에 그 점은 국민들께서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실 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국민 무시이자 국회 무시라면서 박 부총리를 살리기 위해 김 후보자를 날린 사전 기획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국회 정상화에 첫발을 뗀 만큼 이달 안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도 강행한 건 청문회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인청 없이 강행하는 나쁜 선례를 남긴 거에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향후 새로 이번에 추천된 그런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청을 거치든지. 김승겸 합참의장 임명을 두고도 여야의 평가는 불가피하다, 독선적인 인사다,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인사들은 전문성과 도덕성 면에서 전 정부와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1기 내각조차 완성하지 못했고 새로 지명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성추문이 드러나는 등 부실 검증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인사들의 능력을 잔뜩 추켜 세우면서 전임 정부의 날을 세웠습니다.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거센 반발 속에도 조국 전 법무장관 등을 임명했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각종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정면 돌파를 선언한 건데 반나절도 안 돼 머쓱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홍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과거 성희롱 발언이 알려진 겁니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제자 100여 명과의 저녁 자리에서 만취해 학생들 외모를 품평하는 등의 막말로 언론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증 과정에서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확인했고 후보자가 참석자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학교에 별도 처분 없이 일단락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을 알고도 지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후보자들의 크고 작은 도덕성 시비에 검찰 편중, 남성 일색 비판 등 윤석열 정부 인사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주간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가 2주 연속 긍정을 앞질렀고 처음으로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인사 문제도 큰 이유로 거론되지만 일단은 애써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 속에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했다는 장밋빛 전망이 많았지만 인사 문제에 잇따라 발목을 잡히면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50일 넘도록 아직 1기 내각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신임 경찰청장에 윤익은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한 김창룡 경찰청장 후임으로 윤 차장과 김광우 서울경찰청장 등을 놓고 검토하다
윤 차장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청주 출신으로 경찰대 7기인 윤 차장은 정보통으로 지난 2021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반년 만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 지 35일 만에 본회의를 열어서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도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거센 비판에 여야 모두 한 발짝씩 물러났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파행 책임을 떠넘기는 여야의 내탁 공방은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놓고 끝까지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결국 여야는 난제 중 난제인 4개 특위를 추후 협의하자며 일단 뒤로 미뤘습니다. 대신 상임위원장을 합의해 선출하자는 약속으로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이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35일 만입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협치 차원에서 통크게 양보했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속히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합의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필요한 이후 후속 조치이고요. 본회의에선 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 후반기 입법부 수장에 올랐습니다. 여야목 국회 부의장엔 국민의힘 5선 정진석, 민주당 4선 김영주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늦게 시작한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민생 문제를 방치한다는 따가운 비판이,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를 한다는 부담을 의식해 서로 한 발씩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여야가 의장단 합의 선출로 국회 정상화 물꼬를 텄지만 벌써 상임위 구성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는 등 진정한 민생국회 정상화까진 난관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로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 등 민생 입법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배분과 사법개혁 특위 구성 등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끝을 모르는 민생 위기 속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여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먼저 여야 모두 법 개정으로 유류세 법정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 유류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 입법과 정유세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밥값 지원법을 두고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특히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고는 이른바 부자감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등 투자를 촉진하여 지속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 국가의 부를 키워 국민의 실질적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경제 강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채찍을 거두겠다. 그렇게 되면 경제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이다. 이거 효과가 없는 것은 너무 검증되었지 않습니까? 정치적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원구성 협상 중 전선을 형성했던 쟁점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넘겨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협의의 영역으로 남겨뒀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의 배분 문제는 보다 조속하게 여야가 또 협의를 이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민주당이 요구한 사법개혁 특위 정상화에는 국민의힘이 쉽게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위원을 5대5로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준다는 그런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사개특위 운영이 될 것이고. 장관 임명 등 인사 문제 역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전에라도 인사청문 특위를 꾸려 검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후보자도 참여시키지 않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힘겹게 협치를 싹 틔운 여야가 민생 위기 해결을 위해 어디까지 손을 잡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오늘 정말 더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열기에 푹푹 찌는 한증막 같은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서울 등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35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기온보다 습도가 높아 더 견디기 힘든 날씨인데 이런 찜통 더위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데프리카라는 별칭이 붙은 대구지만 올여름 무더위는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높은 습도가 더해지면서 벌써 닷새째 폭염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초반에 한증막 같은 무더위가 찾아온 것은 이례적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더워서 샤워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습하고 이런 게 조금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도 무더위에 지쳐가긴 마찬가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났지만 더위를 식혀주기보다는 습기가 더해지며 불쾌지수만 높아졌습니다. 한증막 같고요. 너무 습하고요. 너무 더워요. 걸어다니기로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열기가 축적된 상태에서 태풍 에어리가 몰고 온 열기가 가세한 것이 이른 무더위의 원인입니다. 경기 안성 일중면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8도 가까이 치솟았고 경북 상주도 35.1도, 대구도 33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푹푹 찌는 한증막 더위와 열대야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따뜻한 남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동안에는 햇볕에 의한 지면가열까지 더해지면서 동해안 부근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무덥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까지는 무더위 대신 국지성 게릴라 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여 비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어제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현황을 보면 어제 경기와 충북에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경남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나온 이후 누적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요즘같이 푹푹 찌는 날씨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체온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면 적정 혈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너무 더울 때는 외출을 최소화하고 실내 온도는 인체 대사에 가장 좋은 24도 안팎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고혈압 환자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바깥에 나가기만 해도 혈압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데 나가면 머리가 띵해요. 이 혈압 있는 사람들은 뒷골도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심을 많이 하죠. 무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면 혈압이 낮아지는데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돼 심하면 정신을 잃는 10cc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혈압 강화가 있으면 어지럼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폭염에서는 이제 그 땀이 방출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더욱더 그 혈압 강화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가 여름철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급격한 체온 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는 인체 대사의 최적 온도인 24도 안팎을 유지하되 외부 온도와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바깥이 너무 더우면 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고혈압약과 전립선 비대증 약을 함께 복용하면 혈관이 더 많이 확장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혈당이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갈증을 해소할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당이 많은 수박과 참외는 한두 쪽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달부터 전기료가 오른 가운데 역대급 불볕더위로 전력 사용이 폭증하면서 대규모 정전, 즉 블랙아웃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엔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기록해서 9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경보 발령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최근의 폭염은 50여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달 이상 일찍 찾아온 무더위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응급실을 찾은 일사병 등의 온열 질환자가 74% 급증할 정도로 더위가 이어져서 냉방기구 없이는 일상이 힘들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전력 사용이 폭증하면서 대규모 정전, 즉 블랙아웃 같은 전력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 평균 최대 전력은 지난달에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7만 메가와트 선도 처음 넘어섰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도 지난달 23일엔 9.5%까지 추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찍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입니다. 특히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계속 느는 추세여서 7, 8월에는 공급 예비율이 더 떨어져 9년 만에 전력 수급의 비상경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전력 공급은 예비력 10기가와트, 예비율 10%가 마지노선인데 정부는 현 전력 공급 체계로는 예비력 등이 마지노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인정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올해 예비력은 최저 5.2기가와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 5.2기가와트라는 수준은 가장 최근에 여름철 전력 예비력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력 수급의 비상경보가 내려지면 사무실과 가정 등의 냉방기구와 조명을 비롯해서 불효 불급한 곳의 전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달부터 가스와 전기요금이 동시에 올라 가게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력 수급 우려까지 겹치면서 올여름 폭염을 이기기에는 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권 도전을 선언했던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당대표 선거는 출마의 무게를 두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 97그룹 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당대표 출마가 무산됐습니다. 출마 요건이 되지 않은 박 전 위원장이 비대위 차원에서 예외 조항을 검토해달라고 했지만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이재명 의원이 무엇이 두려운 거냐면서 다원주의에 기반한 대중정치를 포기하고 폭력적 팬덤 정치로 쪼그라드는 길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로써 8월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 97그룹 간 대결로 굳어지는 분위기지만 이 의원은 첫 본회의 참석 뒤에도 무건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언제쯤 그 출마 의사 확정하실지 여쭤봤습니다. 97그룹 주자들은 출마 여부에 입을 닫고 있는 이 의원을 연일 때리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습니다. 어대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약간 좀 불쾌합니다. 본인의 이 거취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그분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출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개판은 민심 못 이긴다. 마찬가지로 팬덤도 국민 속에 있어야 힘을 발휘하고 이런 가운데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차기 지도부가 단일성 집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뽑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인단에서는 기존보다 대의원 비중을 낮추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 민심 반영률을 높이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당대표 권한 축소는 안 된다는 친 이재명계의 주장대로 결정된 게 아니냐는 해석에는 선을 그으면서 객관적 조건하에 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쇄신부재와 민심, 당심의 괴리, 전략실종에 따른 참패이자 자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6일 지방선거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대선의 0.7%포인트 박빙 승부가 지방선거에서는 완전히 진 싸움인 이른바 완진싸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탈한 지지층을 회복하려는 쇄신 노력 없이 검소완박과 위장 탈당, 최강욱 의원 성비위 처리 등에서 집토끼 중심 전략만 고수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를 사흘 앞두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지도부 회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낯이 뜨겁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준석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는데 친윤계의 압박에 지도부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티격태격 갈등을 빚어온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월요일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원총회와 본회의까지 빠진 배현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가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낯 뜨겁다면서 이걸 모르는 척 회의장에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악수 거부 논란에 공개 설전까지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와 사사건건 충돌해 왔습니다. 본인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잠깐. 자, 미공개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여기에 나아가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최고위에 들어가지 않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겁니다. 박성민 비서실장 사퇴에 이어 친윤계의 고립 작전이 지도부로 번졌다는 해석이 나왔고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 모두 발언을 건너뛰었습니다. 언론 앞에서 거침없던 태도도 온데간데 없이 종일 입을 닫았습니다. 최고위에 불참했다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윤리 앞두고 분위기를 좀 몰아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친윤계를 향한 일종의 항의 또는 침묵 시위로도 읽혔습니다. 대신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당 윤리위를 견제하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정말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소문입니다만 저희 윤리위가 무슨 인터넷 방송에 조종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있습니다. 이런 참 집권 여당의 윤리위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당 내부 갈등이 꼽히는 가운데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후폭풍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관내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고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경기 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사건을 맡고 있던 경기 분당경찰서가 최근 사건 이관을 요청하면서 경기 남부청 반부패 수사대가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결론까지 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당경찰서는 두 차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사범 등에 대한 수사에 과부하가 걸려 특정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워진 게 사건 이관을 요청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경기 남부청은 성남FC 의혹 사건에 대해 분당서가 결론 내릴 거란 방침을 밝혔던 만큼 박지영 신임 청장 등 지휘부 교체와 맞물려서 수사 국면이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6월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를 기록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유소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급 등의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고물가 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폭등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휘발유는 리터당 1,500원대, 경유는 1,300원대였지만 지금은 많게는 1.5배 넘게 뛰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 부담스러워요, 어디 다니기도. 곡물 가격 오름세도 꺾이질 않습니다. 라면이나 빵 가격과 직결되는 제분용 밀의 수입 가격은 같은 기간 휘발유 값보다 더 뛰었고 사료용 옥수수 수입가는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거의 동시다발 그냥 모든 재료가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이 되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사료값 상승에 고기값도 뛰면서 삼겹살 가격은 100g 평균 4,500원을 넘겼습니다.
1년 전보다 40% 넘게 오른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 4%, 5월 5%대에서 6월엔 6%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절로 나옵니다. 6%대 물가는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11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모든 게 배로 오르는 것 같아요. 요즘 못 사요. 옛날 가격으로는. 물가는 앞으로 더 치솟게 생겼습니다. 국제 유가는 물론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 가격도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전기와 가스 요금도 인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공행진 중인 환율 등의 영향에 3분기 수입 곡물 가격은 이전 분기보다 10% 이상 비싸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올여름 중 물가가 7%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먹거리 가격에 무더위, 전기요금까지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연료비가 급등하며 성난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는 등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나서며 서민들의 삶은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와 서부마을 곳곳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성난 시위대가 연료와 빵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도로를 차단하고 타이어에 불을 붙인 겁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휩쓸고 간 국회의사당 건물도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بالنسبة للأحداث اللي صار أمس الشعب طبعا يقول ثورة شجاع طلعوا أمس مع الأسف حرقوا كسروا خربوا.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연료비 급등으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반정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고 지원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Nosotros, el pueblo de Quito, estamos junto al movimiento indígena y al pueblo ecuatoriano. Han sido heridos de gravedad un sinnúmero de compañeros y compañeras a nivel nacional. 당초 러시아산 연료 의존도가 높은 유럽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존도가 가장 낮은 필리핀은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지프니 운영도 어려워 운전기사들이 대거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연료비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며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약 9천만 명가량이 추가로 전력 소비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JP모건 경제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서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원유 생산을 줄일 경우 국제유가가 3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고금리 시대 유독 표정 관리에 나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들인데요. 4대 금융지주들이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릴 거란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는데 은행들은 이자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KB, 신한, 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당기 순이익 합산은 4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년 전 4조 1천억 원보다 약 6% 증가한 것입니다. 1, 2분기를 합친 상반기 성적은 더 좋습니다. 모두 8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기록했던 역대 최대치 8조 904억 원보다 10% 늘 것으로 보입니다. 4대 금융지주의 호실적은 한국은행에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예대 마진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5월 기준 예금 금리는 1.08%, 대출 금리는 3.45%입니다. 이에 따라 예대 마진은 2.37%포인트를 기록해 7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들만 이자 잔치로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장 자율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예대금리 차이를 제어하기보다는 이를 공개하고 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는 방안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 금리 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들은 눈치 보기를 시작한 듯 최근 대출 금리는 다소 낮추고 예금 금리는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중순 또 한 번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얼마 전 파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8명에게 무려 240여 건의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파주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 여러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초동조치에 나서야 할 파주시청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학부모들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 CCTV. 이불로 아이의 얼굴을 덮어버리는가 하면 이리저리 밀치고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을 마구 학대하는 이 여성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학대 의심 행위가 2달 동안 240여 건이나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시청은 아동학대 판정이 나기 전까진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는 게 학부모들의 설명입니다. 담당 공무원을 만나고 싶어 지난 1월 초 시청을 찾았지만 시청 관계자들은 코로나를 이유로 답례품만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부 문서엔 1시간 동안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버젓이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뷰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상담실에서 상담을 했다 이렇게 뻐젓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정말 창문 열고 물품 받아간 거 그게 시간이 다거든요. 조작한 거죠. 파주에서 비슷한 아동학대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다른 2곳의 어린이집에서도 학대 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공통적으로 파주시청이 초동조사에 나서지 않아 책임을 명확히 가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잘못하면 원장 측에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데 그걸 왜 피해자한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어쨌든 상위기관이 파주시기 때문에 완전한 개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피해자와 공무원과의 계속 싸움인 거예요. 사건 초기 핵심 물증인 CCTV가 아예 없어져 증거도 없이 법적 다툼을 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아이를 지켜줄 만한 부분이 오로지 영상에 의존을 합니다. 그거를 관리 감독할 시청이 이렇게 사건 종결을 쉽게 하고 원장에 유리한 대로 종결을 했다는 거에 저는 아직도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납니다. 파주시의 늑장 대응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학부모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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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진상 규명 요청을 드렸고요. 그 사실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들에게 시장님이랑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의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파주시는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하겠다면서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빠른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른들이 할 일을 하지 않은 사이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은 여전히 학대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뺨을 때렸다는 글이 SNS에 게시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현재까지 2명인데요. 서로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행 사실을 지연 보고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 소식은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게 카이스트가 추구하는 연구 환경인가요? 대학원생 인권위원회는 뭐하러 만드셨나요? 한 SNS 익명 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뺨을 때렸는데 학교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꾸짖는 내용입니다. 술자리에서 교수님이 조금 술 드시고 그냥 그렇게 학생들에게 뺨을 때렸다 이 정도로만 들었어요. 해당 과는 이미 지난달 초 피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월말이 다 돼서야 교수를 변경하고 학교 인권윤리센터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내부 조사를 한다며 한 달 가까운 시간을 구체적인 조치 없이 보낸 겁니다. 학교 측도 신고 묵살이나 지연 보고 의혹 등에 답하지 않으면서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수의 폭행이 단발성이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새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폭행 사건은 지난 5월에 있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5월 중순과 말
각각 다른 대학원생이 해당 교수에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카이스트 대학원 학생회는 지금은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교수의 잇따른 폭행 사건을 학교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명 중 2명꼴로 교수로부터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교수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각자가 다 랩실이 있기 때문에 되게 폐쇄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밖에 없거든요. 공론화를 했을 때 그 피해 학생들이 겪을 2차 가해 같은 문제들도 훨씬 크다고 전 생각해요. 왜냐면 카이스트 측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인권센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다만 원구성의 뇌관인 사개특위 가동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해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전예현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소식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국회가 정상화라는 표현을 이제 뉴스에서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내관이 많기 때문에 정상화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갈 길 아직 멀어 보입니다. 멀다. 예. 이번에 의장단 선출 같은 경우는 단독 선출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사실 양보를 하면서 표결에 참석을 해준 셈이고요. 그 이후에 상임위 구성 보통 이 정도 의석수면 21대 전반기 미루어 봤을 때 11대 7로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여야가 함께 하자라는 큰 틀의 합의만 이뤄진 상태이지 법사위를 포함한 어떤 상임위를 누가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겠다는 것은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명시적으로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빌린 돈 갚으라고 하는데 돈 갚아야 될 사람이 내가 돈 갚는 대신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달라고 자꾸 주렁주렁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개특위 구성이나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상임위 구성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네. 일단 상임위와 법사위부터 빨리 만들고 나서 사개특위 위원 정수나 이런 부분을 추후에 논의해도 되는 사안인데 이걸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예. 오늘 이 의장단 표결에 국민의힘이 참여하면서 먼저 양보해준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면 최소한 원구성은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여론이 조금 더 힘을 얻지 않을까 싶고요. 예. 집권 여당으로는 국회 구성이 좀 미뤄지는 것 상당한 부담이긴 합니다만 네.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결과가 사개특위 구성 아니겠습니까? 이 위헌적인 사개특위의 위원장 자리부터 해서 다수 위원을 내주는 것은 국민의힘이 당의 존립을 결코 막을 수밖에 없는 예.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계속 사개특위를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원구성은 계속해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문을 연 것뿐입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 많아요. 뭐 여러 가지들 해야 될 일이 많지만 문을 열기만 하고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쟁점들이 되는 것들 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녹취를 준비했는데 이걸 듣고 나면 어떤 것들이 쟁점인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계속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아침 모두 발언에서 한 그 조건 이상은 저희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고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원구성과 사개특위 구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당연히 향후에 이 상임위원장 문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의 배분 문제는 보다 조속하게 여야가 또 협의를 이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국회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상임위를 배분해서 거기서 이제 법안 심사라든지 뭐 청문회도 해야 되고 많이 있는데 가장 또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사개특위라는 그것이죠. 근데 지금 더 복잡한 건 뭐냐면 이 사개특위가 사실 지난달 5월에 이게 본회의를 지금 통과를 했어요. 구성결의안이.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한 거예요.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7대 5대
1, 이 7대 5대 2를 주장하는 데서의 7은 사기특위 안에서. 그렇죠. 민주당을 말하는 것이고 5는 국민의힘, 1은 비교섭 단체인데 민주당의 주장을 유형을 해보면 다수당이니까 어느 정도 그거는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야 5대 5 동수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5대 5 동수로 한다면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5가 되잖아요. 그럼 야당을 모두 합했을 경우에 비교섭 단체가 들어가게 될 경우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보다 적은 게 되니까 민주당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사실은 지난해부터 우리가 검찰 개혁이든 검수완박이든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정치권이 옥신각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도 심지어는 이 안에 너무 몰입을 해서 선거에서 참패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민들이 이 문제 뭐 일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부는 민생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어떠한 국민도 이렇게 국회가 공전되고 상임위가 계속 구성되지 않는 것을 좋다고 말할 국민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당 지도부가 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담대한 결정, 담대한 해법. 담대하다는 건 뭐냐면은 법사위원장이나 이런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 문제를 좀 빨리 결론 내는 게 어떠냐. 그것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브랜드가 뭐냐, 무엇을 하는지인가를 지금 여당에 보여지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 그리고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민생 문제로 좀 굉장히 고통이 많은 국민들이 여당에 바라는 측면은 오히려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요. 합의를 하자면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하자면 합의를 하자면 쉬울 수 있지만 합의를 안 하겠다고 전제를 놓고 나면 그냥 끝도 없이 대치가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어느 쪽에 더 마이너스 요인일까요? 계속 합의 일단은 못하고 간다면? 사개특위와 상임위 원구성이 왜 연동돼야 되는지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싸우면 됩니다. 7대 5대 1로 할지 5대 5로 할지 위원장을 누가 가져갈지 그거 지금 결론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것과 무관하게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17개 상임위, 18개 상임위 배분하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원 구성하면서 사개특위에 대해서는 751을 할지 5호를 할지 여야 국회 안에서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그거 정하지 않더라도 원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751에 자기들 위원장 국민의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원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 구성 안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지금 원 구성을 맡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국회에서 통과됐던 안을 지금 법무부하고 여당이 같이 손을 잡고서 무력화시킨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건건이 국회에서 뭔가 통과시킨 안을 이런 식으로 뒤집으려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걸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예전에 그런 법안을 왜 이렇게 어렵게 통과시켰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뢰를 쌓는 것이지 여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이거 잘못했고라는데 사실 저도 뉴스를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여야 모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어떻게 보면 국회를 개문발차한 거고 앞으로는 남은 과제가 많은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어쨌든 여당에게 굉장히 부담이 지금 되고 있는 건 여론조사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뭐 협상을 밤새워도 하든 야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설득을 하든 일부분의 어떤 여당으로서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다른 법안이면 모르겠지만 검수완박과 관련된 부분은 여당이 지지율 조금 떨어진다고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위헌쟁의가 들어간 사안이고요. 제가 봤을 때 절차적인 미비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법사위 안건 소위를 무력화하느라 꼼수 탈당 등의 여러 가지 국회법을 우롱하는 편법을 써서 저는 위헌쟁의나 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사개특위를 순순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법무부와 지금 집권 여당이 함께 검수완박 못하겠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또 검수완박을 전제로 둔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를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것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방선거에서 저는 국민들이 검수완박을 심판했다고 봅니다만 이게 과연 다른 민생 문제나 상임위 개최를 막을 만한 이 결정타가 되어야 하느냐. 이거 가지고 그러면 계속 싸우면서 국민의 선택을 한번 받아보자니까요. 다만 몇 대 몇으로 할지 사개특위를 할지 말지를 정하지 않고도 그냥 상임위는 열 수 있어요. 이 11대 7로 배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라도 먼저 하자는 건데
사개특위를 반드시 하자는 건 상임위 배분을 매개로 해서 본인들이 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검수완박을 인정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도저히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지금 민주당 보고 뭐 사개특위를 철회하라고도 안 합니다. 좀 이따 싸우자는 겁니다. 상임위부터 하고 나서요. 그런데 잠깐 짧게 정리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이점이 그래서 합의가 어렵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법률적으로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가 이길 것 같다는 거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또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실 거 해주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도 미래에 대해서 저희 조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의를 깬 것은 사실 민주당도 있지만 국민의힘도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자리에서 누가 더 잘못했다라는 건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없고 그 논쟁은 지금 사실 대전 전부터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어떤 식으로든 좀 마무리해야 될 텐데 지금처럼 계속 서로 탓을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협치라고 하면 아무리 여소야대 국면이라고 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당이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러라고 여당이 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더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사실상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과연 국민들이 어느 쪽에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양쪽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지방선거에 이기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 현상을 좀 보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국민들의 기대치에 지금 국민의힘이 크게 미치지는 못한다. 그 점을 잘 살펴봐야겠죠.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자세하게 얘기할 저희가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요. 검수완박 같은 한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악법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원내 지도부 또 당 지도부와도 꾸준히 소통하면서 정무적인 보좌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무슨 수를 써도 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거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국가 존립 기반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이 이 상임위 원 구성과 함께 패키지로 내세우는 건 정말 모렴치한 일이죠. 이건 못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회가 제의를 하지 못하면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제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비는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국민 중에서 한 달 일 안 하고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또 싶은데, 자, 사실은 이 일도 국회에서 했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뭐냐면 인사청문회죠. 자, 오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우선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앞에 그 얘기를 좀 많이 나눴으니까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상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저는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여론이 뭐 안 좋은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지만 일단은 검찰 수사가 의뢰가 됐습니다. 물론 검찰 수사라든가 나중에 판결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게 공정, 상시, 법치 이런 부분인데 당장 장관 후보자가 저런 상황에서 뭐 청문회를 통과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청문회 과정 내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설사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 보건복지부라는 정말 코로나19 상황과 이른바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부처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대통령실도 고민을 했다라고 보고요. 결정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식으로 기국기를 발언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발언이 달라졌고 윤 대통령도 아마 조만간 어떤 결정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준 것이 대통령실과 당의 조율이 있었고 아마 후보자에게도 그런 의중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어떤 이야기 했는지 조금 모아서 듣고 나서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도덕성을 얘기했습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죠? 일단은 김승희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란 한 부처에서 2명이 연속으로 낙마한다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자진 사퇴 형식의 인사 지명 철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잘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임명이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순애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20년
20년 전의 일이라는 것 등등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논란이 비교적 적다는 것 등등이 고려된 것 같은데요. 아쉬운 부분이 분명 없지 않습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그렇고 인사가 지금 임명되거나 또는 철회되는 과정에서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100% 완벽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죠. 집권 여당 입장에서 또 송구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집권 초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권력이 가장 강할 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에서 일부 인사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고 그게 또 지명 철회나 사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랬었고요. 이번에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나 저를 포함한 방송에 나오는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가감없이 비판하면서 사실상 자진 사퇴가 되기까지 이걸 무조건 지켰던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또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임명은 되었습니다만 쓴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더 몸을 낮춰서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비판조차 찍소리조차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조와는 좀 다른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이번에 한동훈 장관 이 산하에 법무부 산하에 이제 인사 검증단이 공식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이후로 이제 지명될 장관급의 후보자나 뭐 차관급 이상의 주요 정무직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법무부 인사 검증단의 검증을 거치게 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 시스템을 민주당이 많이 반대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검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또다시 문제가 드러난 인사가 나타났을 때 그 책임이나 이게 과연 잘한 검증인지 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누구에게도 물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법무부 인사검증단에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이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하나의 큰 제도적 진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인사에 대한 검증 문제에 조금 더 국민 눈높이 맞추는 방향으로 진일보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 이제 내정자가 발표될 때 못 언론이 아무래도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자, 그런데 이건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당에서 쓴소리가 나와서 물러나게 된 이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건복지부의 장관 후보자가 2번이나 낙마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사검증이 어쨌든 부실했다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노력을 해야 되지 자꾸 전 정부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전 정부 심판했고 윤석열 정부 뽑아줬는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힘 밀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이러이러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쳤다. 다음부터 더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무슨 논란이 터질 때마다 자꾸 전 정부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은 좀 짜증이 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 정부 초기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검증의 시간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당장의 성과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태도, 직무 태도가 굉장히 지금 지지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여당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거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박순애 부총리. 음주운전 전력 때문이잖아요. 이제 20년 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41년을 근무한 퇴직규장이 28년 전에 음주운전한 전력 때문에 포상이 탈락했다. 이게 안민석 의원이 밝힌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면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선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사실 민주당이 어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어쨌건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다른 부처 장관도 아닌 교육부 장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혈질 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건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교육부가 여러 가지 대학이라든가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영이 설까라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조금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교원단체에서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교육부까지 비워놓기가 굉장히 정부에서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검증이 부실했다라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자나 방송인 중에서는 가장 강도 높게 박순애 교육부 총리, 교육부 장관 이제 지명자를 비판했던 사람 중 하나일 텐데요.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제가 당 내부에서 아무리 20년 전이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선거 유예된 배경이 좀 석연치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하는데 제 이 당내 내부 비판이 잘 안 먹히는 게 음주운전 하신 분이 대선 후보로도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 제1야당 다수당 180석을 가진 당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비판이 잘 안 먹히고 민주당에서도 이상하게 박순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왜냐?
본인들도 음주운전한 사람을 대선 후보이자 지금의 또 차기 당대표로 내밀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젊은 세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분이 장관이 된 것도 저도 임명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고개가 가웃거려집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분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고 또 차기 당대표 만들려고 하니까 애초에 그냥 두 분 다 손잡고 물러나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역제안을 제가 좀 과감하게 드리고 싶고요. 이전 정부 하지 말고 이 정부가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에 대단히 동감합니다. 네네.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뭐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부동산 정책 실패 박근혜 정부 탓이었다, 이명박 정부 탓이었다는 전 정부에 비교하면 저희가 그래도 이전 정부 이야기는 좀 더 짧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송홍열 후보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이제 내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송홍열 후보자에 관련해서는 제자 성희롱 의혹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이제 기사 나오진 않지만 법조인 출신이 이제 내각에 들어가는 거, 검찰 출신으로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요. 뭐 저는 어느 출신이다보다 앞으로 일을 잘하는 것을 봐달라 이런 원론적인 주장은 그렇다 치는데 성희롱 논란을 보면 대통령실 해명을 보니까 검증 과정에서 이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처분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총무비서관도 굉장히 시끄러워서 한동안 사태 뭐 여론이 빗발치듯 이뤘잖아요. 시가 생각나네요. 일단 시가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이런 인사들이 자꾸 되는가.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흠결이 있어도 눈을 감아주고 안 그런 사람들은 단칼에 잘라내는 것 아니냐. 사실 단칼도 아니죠. 시간이 항상 흘러서죠. 이런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인사 전체에 대한 불신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성희롱 관련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 굉장히 까다로워졌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서 그냥 넘어가는 문제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송홍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고시를 3개나 패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윤 대통령이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조인 그리고 어떤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일하는 것의 능력을 검증이 되는 것일까요? 이런 점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송홍영 교수 같은 경우는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학계에 있으면서 발표했던 논문이나 언론에 기고했던 글들을 보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꽤 많이 상법에서. 있어요. 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대기업이나 이 기업의 어떤 내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지난 위원회들은 그 영향이 좀 과했다라는 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칫하면 기업들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이 악영향을 낳을 수 있다는 글도 본인이 기고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시, 행시, 외무고시를 다 패스해서 유능한 인재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3가지 동시 패스도 참 신기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법학자로서 진지하게 의견을 개진해왔던 그런 레퍼런스라고 하죠. 그 활동 내역 등이 쌓여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과거 학교에서 있었던 다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송홍영 후보자가 바로 자세를 한껏 낮추면서 그때 지난 일이지만 가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한 것들이 좀 참닥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학교 내부에서 어떤 학교에 의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좀 부적절한 농담이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도 이 송홍영 교수의 사과를 받고 마무리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좀 올려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전 평론가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지지율이 지금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긍정 여론과 부정 여론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지금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를 계속해봐도 이 차이는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 오차 범위 안에 벗어났다는 것은. 이 물론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인사, 내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이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서도 어느 좀 그 내각 구성이라든지 인사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인사 문제가 굉장히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6월 첫째 주면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한 것인데 그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 부정평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일단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한 번 심판을 더 했고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을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인사고요. 특히 보건복지부가 다 중요하다는 건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낙마를 했지만 사실은 낙마가 예상이 됐었거든요, 최근에. 네네.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뉴스가 고물가 문제제요. 그리고 주가, 환율인데 예. 국민들이 이런 것을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뭔가 내분이 일어나고 대통령실과 당청 관계도 뭐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 여권이 이 불안한 상황을 타결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시는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이 원인을 찾아내서 국민들께 더 많이 다시 응원받기 위해서 이 정부와 여당이 합심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세계적인 경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코로나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돈을 풀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나친 물가 인상 등이 염려가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 우리나라까지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이 시기에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인기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인데,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거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 시기에 인기 관리 위한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계속 덤퍼주겠다. 네. 뭔가 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같고, 예. 당연히 국민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눈높이를 맞춰가도록 노력을 하겠죠. 이 네네. 경제 문제에 대한 대응책, 이 정부 부처와 관계자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가, 이 부분도 지지율 반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또 네네. 지금 집권 여당 상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당내 예. 여러 가지 내용이나 갈등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조기에 수습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지지율 하락의 이유,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그 평론가께서 이걸 다 보셨나 봐요. 여기에 해당하는 답을 다 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예. 뭐 고물가 경제 대책 이런 것은 국민들도 두 달 안에 어떻게 경제가 좋아지겠어요.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라든가 곡물가 문제 국민들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여권 내부의 갈등은 이거는 민주당을 탓하거나 대외 경제를 탓할 요인은 아닙니다. 네.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분명히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예. 대통령실이 물론 당내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여권 내부 갈등, 주요 정책의 혼선, 예. 이런 거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잘 조율을 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면 일부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잘 안 고쳐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데드크로스라는 것이 좀 윤석열 정부에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지지율과 관련된 발언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죠.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를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발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인수위에 있고 직접적으로 좀 접촉을 하셨으니까 그냥 듣기만 보면 지지율 별로 유념치 않는다, 마음 안 쓴다,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예.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 지지율이나 인기 관리에 급급하느라 인기 관리가 안 하겠다. 그 네, 의미인가요? 포퓰리즘성 예, 정책을 펼쳐서 단기간에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결국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되는, 갑자기 뭐 돈을 푼다던가 하는 그런 정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시기에 지지율이나 이런 국민들의 기대감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묵묵히 해야 될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집권 여당 내부의 여러 가지 악재나 상황들, 또 정부에서 조금 더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에서 긴장하고 바짝 운동화끈을 조여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 또 모든 정무직 관계자들이 정신 차리고 저를 포함해서 예.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죠. 예. 이 부분을 조금 분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장례찬 평론가 얘기를 들으면 이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또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예. 했으면 저는 정답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지율을 신경 안 쓰고 선거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거는 사실 우리나라 구조상 1%만 이겨도 이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대통령은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모든 국민을 보고 통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국민들이 어려운 거는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인사 문제 이런 건 대통령이 잘못해서 여론이 안 좋은 건데 그걸 뭘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하나. 이런 발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 약식 기자회견 하는 형식은 좋지만 저 내용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뭔가 국민들이 듣기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정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각 당의 상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정리를 해보죠. 먼저 민주당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질문이니까 우리 전 평론가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었어요, 이제. 예, 룰이 바뀌었습니다. 좀 힘들어하시는 것 괜찮으시죠? 예. 네. 근데 지금 룰이 바뀐 걸 보면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저희가 그래픽을 좀 보여드릴 텐데 여론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권리당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당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줄이기로 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대의원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이렇게 해석하던데요. 일단은 대의원 비중이 예전에 45%였는데 30%로 줄어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그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겠는데 네. 이거는 일단은 굳이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다 안 유리하다를 떠나서 대의원의 비율이 너무 과대표돼 있다. 왜냐하면 예. 숫자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존에 기존에 비교해봤을 때 너무 과대표있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정인과 관련돼서 해석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지금 국민 여론조사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때 아무래도 이재명 의원이 지지도나 인지도에서는 앞서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관심 있었던 게 뭐였냐면 권리당원의 조건이에요. 권리당원이 되려면 6개월 이전까지는 입장을 해야 된다. 이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다 있기 때문에도 관심이었고 여기에 묶여있는 게 누구였냐면 바로 박 전 위원장,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아침에도 참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못 나오게 된 거예요. 이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 위기 국면에서 당 대표격으로 모셔왔잖아요. 청년 정치인으로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당 대표를 한번 했던 분인데 이 입당 개월 수가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전당대회에 아예 출마조차 못하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예. 충분히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뭐 언제부터 당원 당규 잘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성비위로 낭만 지자체장들 원래 민주당 당원 당규에 의하면 후보 내보내면 안 돼요. 예. 근데 박원순 전 시장이나 오거돈 전 시장 성비위 저지르고 낙마했을 때 그 자리에 다 출마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당원 당규 바꿔도 되고 20대 중후반에 또 대선 마지막 국면에서 이재명 의원이 픽업해서 공동유세 계속하고 또 비대위원장까지 맡겼던 정치인의 전대 출마를 막기 위해서는 그 당원 당규 지켜야 된다. 이게 국민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정치를 계속 비판해 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 국민과 당원에게 검증받고 성적표를 받을 자유까지는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아예 성적표를 못 받게 해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두고두고 더 큰 이 내부의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97그룹이라고 하는데 예. 이분들이 저 같은 30대 정치인이 보기에는 이미 이 9세대인 아저씨들입니다. 근데 이 아저씨들이 갑자기 뭐 세대 교체하겠다, 혁신하겠다, 쇄신하겠다. 물론 물리적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 예.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86그룹과 97그룹의 차이가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적어도 그 구도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신선함을 한 스푼이라도 추가할 수는 있었는데 예. 그럴 여지마저 차단한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의원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발탁했는데 본인이 발탁했던 젊은 정치인에게 비판받는 구도가 형성되는 게 전대에서 내내 부담스러웠던 것을 알아서 고려해준 비대위의 정무적 판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뭐 동의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97그룹에 관련 얘기까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박지원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오늘 공개가 됐잖아요.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당내 분란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내 분란을 어떻게 관리할지 제대로 하지 못한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좀 정확한 진단이 나왔다고 보고요. 예.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그래도 긍정 평가를 했어요. 5대 혁신안 내세운 거 그래도 공감대를 많이 얻었다. 희망적인 요소라는 평가가 나왔고 그리고 2030 여성의 전폭적 지지도 네. 희망적인 요인이다.
박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20대 여성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는 일부분 성적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제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민주원건에서 잘 했기 때문에 예. 그것으로 좀 가름하고요. 이제 97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재명 의원 대 반 이재명 구도에 서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97그룹이든 어떤 그룹이든 민주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부각이 돼야 예. 국민들로 하여금 무언가 달라지겠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건데 네. 마치 이게 이재명 의원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이를 또는 뭐 97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뭘 바꾸겠다는 건지 잘 각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 조금 더 선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박 전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대선 때 대선 주자들이 청년 정치 외치면서 너도 나도 청년들 영입해서 같이 선거운동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는 여당도 야당도 좀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예. 그 목소리가 반영이 되려면 당내에서 실질적으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는 줘야 됩니다. 권한을. 그거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라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매우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그게 각 당의 아주 주요 숙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랜 연구 또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차기 당대표 적합 조사,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 나눈 대로 이재명 의원이 가장 높고요. 박용진 의원이 16.8%예요. 제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외에 97그룹으로 이제 묶이는 그룹들이랑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단일화가 된다면 이 중에 한 명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분들 단일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까? 단일화 할 정도의 정치력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 86 선배들한테 밀려서 존재감 없이 정치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박용진 의원이 2등이 나오는 이유는 명확하죠. 이 97그룹이라 하는 이재명 의원 제외한 다른 사람 중에 네. 그래도 민주당의 주요 국면에서 쓴소리했던 유일한 사람이 여기 후보군 중에서는 박용진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소한박에는 찬성 표결을 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 나머지 김민석 의원이나 강병원 의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주류의 결정, 86그룹이나 또는 친이재명계, 친문계의 결정에 반대표를 행사한 적이 있는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그야말로 86보다 10살 젊은 게 다인 정치인들인 거고 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검소한박 때문에 제 개인적인 실망을 했습니다만 예. 주요한 정치적 굴곡에 있어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존재감이나 본인의 가치를 유권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지만 만에 하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단일화가 되어야 이재명 의원의 어떤 기득권 정치를 한번 심판해 볼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는 게 아닐까 싶고요. 예. 다만 한 가지 이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면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해질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재명 의원은 정치하면 안 될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민주당의 여론조사 비율에서 국민 비율이 더 높아져야 돼요. 대의원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게 전 이해가 안 되고 예. 이게 굉장히 이 국민과 당원의 민심을 괴리시킬 수 있는 제도예요. 예. 당협위원장들이 대의원을 임명하기 때문에 예. 결국 당원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협위원장 몇 명을 네 사람으로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줄어들었다고 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25%밖에 반영하지 않는 것도 여전히 너무나 낮아 보입니다. 이런 제도에서는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민주당 지금 현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 조금 다른 의견이 있다면 박용진 의원은 지난 대선에 출마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인지도도 많은 영향이 미쳤다고 보고요. 97그룹이 글쎄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무엇을 위한 단일화라는 거죠. 단일화를 했을 경우 도대체 97그룹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기존에 있던 민주당에 비해서 예. 무엇을 그럼 이 사람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돌풍이 불과하는 것이지 네네. 저렇게 각자 내가 나서면 당이 바뀔 것이다라는 말은 사실 크게 돌파력이라던가 돌풍을 일으키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좀 먼저 선행돼야 되지 단일화 통해서 우리가 하면 다 합해질 거지 그거는 본인들의 계산이고요. 예. 그런 점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좀 나눠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되나요? 해야죠. 어떤 질문 드릴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이준석 대표. 자, 7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방송 전에도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이 대표 행보 요즘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고위 오늘 회의 있었는데 아예 발언도 안 했었어요. 일단 모두 발언이나 언론과의 접촉을 극도로 줄이면서 네. 7월 7일에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어떤 식으로 언론에 발언을 해도 이게 윤리위와 맞닿아서 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럴 바에는 오해를 만들지 않겠다. 로우키로 가겠다라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7월 7일에 윤리위가 과연 어떤 결정을 명확하게 내릴 수 죄송합니다. 예. 별로 안 좋은 이야기 하니까 기침이 나오네요. 내릴 수 있을까 좀 의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또 미뤄질 수 있다. 그 수사기관에서 결과를 내기 이전에 예. 기소 유무조차 결정하지 않았고 관련자 중 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윤리위가 이 단계를 몇 단계 건너뛰어서 네. 결과를 내리게 되면 그게 어떤 결과일지 모르겠어요. 뭐 징계를 내리건 안 내리건 그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이 과연 그 윤리위의 결정을 순순히 수용할까? 예. 당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예, 예. 그렇다면 윤리위가 우리는 최소한 수사기관의 기소 유무 정도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이 문제를 조금 덮을 수 있는 예.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민감한 현안에서는 정무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은 상당히 민감한 겁니다. 시간을 끈다는 것도 사실 어느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윤리위원회가 정무적 결정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긴 만약 하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예. 두 번째로 이 대표가 2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까지 그런 부분에 좀 주력을 했더라면 어떨까라는 저는 너무 아쉬움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 30대 보수정당 당수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이른바 갈라치기 논란이라던가 지방선거 이후에 최고위에서 보내준 모습은 그 누구도 옹호해주기는 어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대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날지에 대해서 아마 여당이 굉장히 흔들리는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인물이긴 했습니다만 모든 청년 정치인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 사건을 가지고 거봐라 젊은 사람 뽑았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것이고요. 혹시라도 이번 어떤 결정이 여야를 넘어서서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뭔가 선입견을 만드는데 이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와 야 상관없이 청년 정치,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좀 일맥상통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소통 TF 단장,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사무까지 감사를 하는 건 사실상 처음인데 선관위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대선 사전투표 현장에 등장했던 종이 상자와 바구니들. 선관위의 허술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저렇게 쌓아놓다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의자 위에 쌓아놓는데 그렇게 되다가 한 장씩 빠지면 어떡해요? 결국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중도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방선관위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에 나선 데 이어 중앙선관위에도 감사관을 투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달 3월 인수위 보고 당시 선관위 감사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게 부실하게 한 데 대해서 감사 여부를 물었는데 감사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감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선 때 워낙 사회적 논란이 컸던 만큼 이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재무 회계를 비롯한 여러 직무 감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선거관리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사원은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모든 것을 0에서 놓고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선거 사무 처리에서 중립적, 독립적 직무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해 직무 감찰을 실시할 경우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 측은 감사원법상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즉 선관위는 헌법 제97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를 근거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와 노정희 전 위원장에 대한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3년 전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우리 군이 납포한 것과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관이 합참 의장을 불러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귀순 의사가 없으니 그냥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인데요. 이를 둘러싸고 군 안팎에선 뒷말이 무성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27일 밤 북한 소형 목선 한 척이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남하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우리 군은 대공 용의점을 조사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선박을 예인했습니다. 하지만 대공 용의점과 귀순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한 뒤 37시간 만에 선원 3명을 모두 북으로 송환했습니다. 그런데 10여일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4시간가량 소환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선 남북관계를 고려한 청와대 안보실이 납포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는데 박 전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게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적 판단이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정수석실이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건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안팎에선 당시 작전을 승인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빼고 박 전 의장만 불러 조사한 건 표적 조사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또 민정비서관실에서 군사작전과 관련해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직접 조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사자인 박 전 의장은 현재로선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이 사건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유엔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를 방문해 마도카 사지 인권 담당관을 면담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취임하는 오는 8월 유엔 측과 화상회의를 할 예정이라서 라면서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 의원은 또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건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공개했습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과 북이 통일 관련 원칙을 합의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이 반세기를 맞았습니다. 이 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지만 북한의 핵 개발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 문제를 직접 협상하는 새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19년 만인 1972년 7월 4일 서울에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평양에선 김영주 당 조직지도부장이 동시에 성명을 발표합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당국이 통일과 관련한 원칙의 뜻을 모은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이 공동성명은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원칙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군사적인 충돌의 방지, 그리고 서울 평양 간 직통전화의 설치 운영 등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제시된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의 대원칙은 여전히 모든 남북 대화의 기본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남북 관계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깬 데 이어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보이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미도 이에 맞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약속하는 동시에 추가 제재 논의에 속도를 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제 남북이 비핵화 문제를 직접 협상해야 한다며 새로운 회담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과 북이 북핵을 비롯한 안보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뤄나갈 때 경제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의 협력 방안들도 더 큰 틀에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는 한반도에서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원인은 역대 남한 당국이 7.4 공동성명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외면하고 남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있다며 남쪽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반세기 전 남북을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로 옮겨놓은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남북 간에 열린 회담만 680여 회, 체결된 합의서도 230여 개에 이르지만 정작 남북 관계는 대화 없는 대결 상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이죠. 강제징용 배상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이 성사되도록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속도감 있게 여러 안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가 조현동 1차관 주재로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대리인 등 10여 명이 참석했는데 예정 시간을 뛰어넘어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민관협의회를 발족한 것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금화 집행을 한일 관계 레드라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그 전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과 직접 협상이 성사되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의 직접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대리인 지원단은 피해자분들의 동의를 구해 협상 기간 동안 집행 절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속도감을 갖고 당사자 간 대화를 포함해 여러 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제적인 중재재판의 장으로 문제를 옮기는 방안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300억 기금 조성안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아니고 일본 측과 조율한 바 없음을 피해자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투명성이라는 취지를 내걸고 첫 발을 내딘 민관협의회는 이달 중 한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인데 피해자 측과 일본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휴직 전보다 낮은 직책으로 발령을 낸 것은 부당한 인사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휴직 전으로 담당한 업무가 내용과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처음 제시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롯데마트 매장 직원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육아휴직을 낸 뒤 이듬해 3월 복직했습니다. 휴직 전 점장 다음 직책인 매니저 역할을 맡았지만 업무 복귀 이후에는 2단계 아래인 영업 담당으로 발령났습니다. 직급이 대리였던 A씨는 원래 과장 이상이 맡는 매니저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임시 발탁된 건데 복직 당시 대체 인력이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는 게 회사가 밝힌 이유입니다. 이에 A씨와 노동조합은 부당한 보직 변경이라면서 구제 신청을 냈고 노동위원회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육아휴직을 마친 뒤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부당한 보직 변경이 아니라면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휴직 전에 수행했던 직책이 임시에 불과했다면 사업주가 본래의 직급에 따라 수행해야 할 직책으로 발령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매니저와 영업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만큼
부당한 인사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육아휴직 전후 차별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휴직 전후 담당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와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 통념상 차이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형식적인 직급과 임금이 동일하다고 해서 섣불리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4년 6개월 만에 상고심 판단을 내놓으면서 육아휴직 이후 인사발령의 위법 여부를 가를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육아휴직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속에 휴직에 따른 불이익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데 최저임금의 60%로 지급액이 크지 않고 대기 기간까지 설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물류센터 집단 감염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끝에 6개 지역에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하게 된 겁니다.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개 지역씩 3그룹으로 나눠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을 달리했습니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기 기간 7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입니다. 종로와 천안은 같은 기준에서 대기 기간만 14일, 최대 보장 기간을 120일로 늘렸고 순천과 창원은 입원하는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기 기간은 3일로 줄이고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을 적용합니다. 수당 자체가 최저시급의 60%로 하루 4만 4천 원에 못 미치는 데다 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기 기간이 최대 2주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은 아예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고용보장에서 하느냐 아니면 의료보장에서 하느냐도 지금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상당수당 같은 경우는. 의료보장에서 하면은 조금 더 포괄적인 아픈 사람들 모두에게 뭐 이런 이제 소득 상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정부는 이번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시범 기간을 거친 뒤 국내 여건에 맞게 보완해 오는 2025년 상병수당을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구제 방안을 내놓자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투자로 생긴 손실을 모두 탕감해주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다른 재산과 똑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인데 여기저기에서 불멘 소리가 여전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개인회생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주식에 넣었던 금액 모두를 왜 청산 가치에 반영하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청산 가치란 재정 파탄 상태의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원이 빚 일부를 줄여주는 개인 회생 제도의 핵심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가진 재산의 합계인데 처분할 재산이 많을수록 자연스레 갚아야 할 금액도 늘어납니다. 이번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으로 달라진 건 주식이나 가상화폐도 이제 투자했던 원금이 아닌 현재의 가치를 따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다른 자산처럼 시세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액이 5억 원인 A씨가 개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분할 재산, 즉 청산 가치가 얼마인지부터 따져 5억 원 가운데 어느 정도를 갚게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A씨는 부동산과 자동차, 주식 자산 등을 갖고 있고 주식은 5천만 원에서 현재 1천만 원으로 급락한 상황입니다. 과거엔 A씨 재산 평가에 주식 가치가 5천만 원으로 반영됐지만 바뀐 정책으로 이젠 1천만 원만 산정됩니다. 단순히 주식 손실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거나 빚 5억 원 자체가 줄어드는 거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합계가 내려가면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에겐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합니다. 결국 좋자고 내놓은 구제 정책은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번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특정 채무에 대한 특혜를 준 게 아니고 다른 재산에도 적용되는 평가 기준을 주식과 가상화폐에도 적용했을 뿐이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의 회생 절차 벽을 낮추는 게 더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서울 지역에만 한정된 정책이라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법원으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아직 논의된 게 없고 각급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오늘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7,1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25일 이후 40일 만에 최다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445명으로 60.9%, 비수도권에서 6,701명으로 39.1%를 차지했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조금 남은 만큼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0,000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까지 내고 날아난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미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4배를 뛰어넘을 정도로 그야말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저녁 8시가 채 되지 않은 이른 저녁.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리며 왼쪽으로 방향을 틀던 오토바이가 마주오던 SUV 차량 앞으로 돌진하더니 그대로 부딪힙니다. 사고 충격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잠시. 곧장 다시 출발하려는 듯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려 하자 SUV 운전자와 실랑이가 붙습니다. 결국 SUV 운전자를 따돌린 남성은 비틀거리며 거리를 서성이다가 오토바이를 버려둔 채 달아났습니다. 초저녁 주택가 일대를 달리던 승용차는 갑작스레 다가온 만취 오토바이에 결국 범퍼 등 차체가 부서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역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버려진 오토바이의 등록 주소를 추적한 끝에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다름 아닌 인근 미군 공군기지로 파견 나온 미군 육군 중사 A씨였는데 조사가 불가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323%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4배 이상 넘긴 상태였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 인근에서 반복되는 음주 사고에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는 상황. 미군 부대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주민으로서 좀 안전하게 좀 사고 없이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체포해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규정에 따라 미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주둔국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엄중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강력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막으려면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공동주택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손이 묶인 채 건물 밖으로 끌려 나가는 남성.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인천 서창동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40대 A씨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큰 피해가 났는데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최근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랫집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일가족 2명이 숨지는 등 층간소음 관련 강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만 봐도 층간소음 관련 분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만 6천 건 정도였던 층간소음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4만 6천여 건으로 70% 넘게 늘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층간소음을 개인 문제가 아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주택 입주 전 소음이 잘 차단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지키지 않으면 더 강한 벌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중공검사 때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전체 상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 있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는 충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더 나아가 공동주택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가는 싸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 채택을 권고합니다. 거의 모든 공동주택이 벽식 구조로 건축이 되는데 이와 같은 벽식 구조의 건축 형태에서 라멘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층간소음을 근원적으로. 또 이미 지어진 노후 주택에서도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비와 개량을 지원하는 등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노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위층에 사는 80대 노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벽 시간에 복면을 쓰고 파출소에 찾아와 화살총을 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2살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무허가 총기 사용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2시 15분쯤 여수 봉산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화살 한 발을 발사하고 달아났습니다. A씨가 쏜 화살은 다행히 방역을 위해 설치된 아크릴 가림막에 막혀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A씨를 12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2시쯤 파출소와 5km 떨어진 주거지에서 붙잡았습니다. 충남과 전북 등 전국 각지를 떠돌며 금은방을 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전북 군산의 한 금은방. 가방을 맨 남성이 문 앞을 한참 서성입니다.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눈치를 살피다가 순식간에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유리로 된 진열장까지 깨고 금품을 챙겨 도망가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피해를 당한 금은방 앞입니다. 피해자는 보안 장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강화 유리로 된 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범행했습니다. 귀금속 대부분을 안전한 곳에 보관한 덕에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손목 시계, 그리고 게르마는 팔찌, 한 10점, 시계는 한 20점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급박하잖아. 벨이 계속 울리니까.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전북 고창군 한 PC방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10시간 만이었습니다. 피의자는 10대 소년으로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방에다가 옷하고 망치를 두고 있다가 조주하면서 화장실 같은 데서 옷을 환복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요. 조사 결과 이 소년은 전북 군산뿐 아니라 대전과 충남 등 전국 금은방 총 6곳을 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기간인 한 달 동안 파악된 피해액만 1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구속해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태풍 에어리가 방향을 틀어 일본 쪽으로 빠져나갔죠. 그런데 태풍을 피해 제주 성산항에 정박했던 우리 어선 3척에 불이 나 무려 12시간 만에 진화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름값이 오를까 봐 배 안에 가득 채워둔 면세유에 불이 붙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계속 물을 쏩니다. 제주 서귀포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 3척에서 불이 난 것은 새벽 4시 반쯤. 태풍 에어리를 피해 조업에서 돌아온 어선 2척과 태풍 때문에 조업을 나가지 못한 어선 등 모두 3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과 해경, 도항선까지 투입해 3시간 만에 큰 불을 겨우 잡았는데 이번엔 배에 실린 기름이 문제가 됐습니다. 큰 불이 잡혔던 화재는 어선 안에 있던 기름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재발화됐습니다. 당시 어선 3척에 있던 기름은 8만 5천 리터. 불이 난 어선들은 조업을 나가면 한 달가량 장기 조업합니다. 지난해보다 2배로 오른 면세유 가격이 이달에 또 오를 거란 예상에 평소보다 기름을 더 실은 상태였습니다.
태풍 때문에 기상이 안 좋아서 피하겠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오르니까 요즘에는 기름 오르기 전에 좀 많이 가득 채우는 편입니다. 진화 작업은 소방차까지 불에 탈 정도로 불길이 거세 쉽지 않았습니다. 선박이 세척이 밀집해서 이제 진화하다 보니까 농연하고 열기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근접 진화가 상당히 어려웠고 소방대원들은 불은 물론이고 찜통 더위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교대하며 진화 작업한 끝에 불이 난 지 12시간 만에 모두 끌 수 있었습니다. 소방과 해경은 전기적 원인 등을 포함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공원 주변에서 대형 느티나무가 쓰러지며 전선을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아파트 1개동 29세대에 2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차량과 사람이 지나다니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마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한층 거세지면서 돈바스 지역의 75%가 함락됐습니다. 여기에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까지 전쟁에 직접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쑥대밭이 된 학교입니다. 몇 주 동안 집중 포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는 폐허가 됐습니다. 한층 강해진 러시아 공세로 우크라이나 전역은 또다시 격전장으로 변했습니다. Твари, самое настоящее, я не знаю, слов нет просто. Вообще нет слов. Нет слов. И когда вот он остановится, этот 러시아가 탈환을 전쟁 명분으로 삼은 돈바스 지역 4분의 3이 러시아군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리시찬스크에서 철수하면서 루한스크주 전체가 러시아 통제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도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Повернемось завдяки нашій тактиці, завдяки нарощуванню постачання сучасної зброї. Україна нічого не віддає. 새로운 변수도 생겼습니다. 러시아군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던 벨라루스가 참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는 서방이 공격하면 즉각 보복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Мы будем воевать, еще раз повторяю, только в одном случае, если вы переступите последний метр нашей земли и вторгнетесь на нашу землю. Если вы будете убивать наших людей, мы ответим. Поэтому 벨라루스가 직접 전쟁에 뛰어들면 국경을 맞댄 폴란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빠른 종전을 바라는 지구촌 희망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말 그대로 푹푹 찌는 듯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 자체도 높고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6도, 대전과 광주, 대구 25도로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3도, 대전 34도,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조금 높아지며 더 덥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기 쉬운 만큼 수분 섭취와 휴식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부터 밤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일본으로 향하는 제4호 태풍 에어리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도 찜통 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주 후반에는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며 더위의 기세가 조금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